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지금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댁 집안의 분열이 시작된 건 시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시모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시모는 우울증이 왔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며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시모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시부가 항상 시모 곁에 있으셨을 때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런 건지 시모도 그 뒤를 따라가려 하시는 것 같아 가족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이 악화됨과 동시에 큰 형님의 한마디에 가족 간의 분열이 오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죠. 처음 형님의 한마디는 재산 문제였어요. 시모의 건강 악화로 인해 평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식구들이 시댁에 들려서 시모를 살폈었는데 저희 부부가 들렸을 때 형님 내외가 먼저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온 걸 몰랐는지 방에서 대화 나누는 걸 듣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말을 듣는 순간 방문을 박차고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형수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전부 다 달라고요? 형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건강이 약해지셨다 해도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형수님,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 드리세요. 당장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어머,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재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형제들끼리 나눠주지 말고 저희한테만 달라고 했던 건데 그 말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버님도 떠나셨는데 어머님도 언제 떠나게 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갑자기 와서 앞뒤 상황 파악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머님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나쁜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동안 하늘 일이 많으니까 타당하게 요구한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봐도 전웅이 네가 말이 좀 심했던 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네가 너희 형수한테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버님도 시모의 재산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형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형님 내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사이 동서내외까지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네가 싸우고 있자 동서내외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형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분위기가 심각하게 이어졌다고 설명을 해주는 순간 서방님이 얼굴을 붉히더니 저희 옆에 서서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가 형님 내외를 쪼우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모가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싸울 생각인 거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바엔 차라리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큰며느리 너는 올 때마다 재산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와선 맨날 내 큰아들한테 재산을 전부 다 넘기라는 거야.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손이 사람이면 나이값을 해야지. 너희들만 재산을 가져가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밑에 동생들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을 건 뻔한데 왜 이렇게 혼자서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우리 집안의 큰아들인 네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니? 맨날 부모 돈만 빼먹을 생각만 하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장남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손을 벌려야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내가 너희들 때문이라도 절대 먼저 눈 감을 일은 없을 테니까 내 재산은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고 계셨는지 형제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이때부터 가족들과의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네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의 몫이 제일 큰 거라며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거라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죠. 아무리 돈이 좋다곤 하지만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왔는데도 형님네에 한 번 시작된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위태롭게 지내던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집에 계신 시모랑 바람 쐬러 갈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동서는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길래 동서와도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리고 주말에 아침 일찍 시모와 동서 내외를 데리고 서해 바다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한 뒤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있었는데 제 뒤를 따라오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형님, 제가 오늘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문제 때문인데요. 큰형님이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님은 워낙 바빠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는 평일에 퇴근하고 시간을 내서 가끔 가는데 큰형님이 계속 끈질기게 와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모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형님은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말해드리는 건데요. 며칠 전에도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작정 찾아와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세상 떠나는 날조차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어머님의 재산에 상당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실까봐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동안 어머님을 계속 압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정말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건강이 더 악화되실까봐 한바탕 난리가 나도 무조건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던 거예요. 동서의 말에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이 알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세 형제들 중에 남편 성격이 제일 조용한 편인데 한 번 이성을 잃어버리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 큰 형님이 시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나야 끝날 것 같아
저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건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하루 종일 시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 있으면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 시모의 휠체어를 끌어들이고 있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형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시모를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힘들지도 모른다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나만 괜찮으면 시모를 모셔도 되냐는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 일정을 마치고 시댁에 들려 동서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계시면서 쓸데없는 생각과 지독하게 괴롭히는 큰 형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갑작스럽게 생활하게 되셨지만 남편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런지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집 나르는데 고생한 동서네와 함께 저녁에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낸 뒤 동서네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아주버님인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버님이었고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안 계시다는 걸 확인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천천히 설명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죠.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는 게 항상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이 사람이랑 의논하고 결정했던 것 뿐이야. 그렇다고 형이 모실 건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문제로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이 난리를 쳐야 돼?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도 많이 피곤하셔서 지금 방에 누워 계시니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 어머님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이런다고 장남인 내가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 아무리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조만간 식당 하나 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서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잖아. 어머니랑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나와봐. 오늘 아예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누가 내 허락 없이 어머니를 너희 집에 모시래? 내가 모실 거니까 다시 짐 다 챙겨놔. 한 번만 더 이런 쓸데없는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 일에 끼어들면 참을 수 없다고.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이 사람이 화내는 걸 원치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부터 왜 어머님을 모셨는지 알아요? 동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한 세대
전부 다 알려줬겠냐고요. 저희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달라고 계속 압박하셨잖아요. 매일같이 찾아가셔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었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자식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아주버님을 낳아주신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이랑 형수님이 그때 그 난리를 친 이후에도 계속 엄마 집에 찾아가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 옵소매를 걷어봐.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양쪽 팔이 전부 다 멍투성이더라. 당신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남편은 눈동자가 흔들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곤 시모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더니 양쪽 팔을 확인했는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남편은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노려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이거 놓고 얘기해? 내 통장으로 가지고 계신 돈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길래 잡아 끌어당겼는데 방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시려고 하길래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막내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이걸 벌써 일러 바친 거냐? 막내 재수씨가 생각보다 입이 싸네. 그래서 뭐 어쩌려고? 나한테 주먹이라도 올리려고?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먼저 내 얼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너희 집 재산도 탈탈 털어줄 테니까. 여보, 방에 들어가서 엄마 모시고 나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집으로 가서 대화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지금 어머님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요.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동서, 방금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랬어? 한번 해봐. 우리 동의 없이 어머님을 함부로 모시고 간 거에 대해 할 말 많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냐? 내가 너희들이 싸우는 꼴 보고 싶어서 배 아파 나은 줄 알아? 돈이 문제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면 이런 일도 없는 거지? 내일 당장 내 전 재산 전부 탈탈 털어서 사회에 기부할 거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예며느라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시모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으면서 몸을 벽에 기대시고 형님 내외에게 화를 내셨어요. 시모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남편도 하루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음날 전부 다 처리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거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내동댕이 친 뒤 시모를 부축해드리고 있던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시모를 들어안아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의 주먹이 아주버님의 얼굴로 날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가 보는 앞에서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비틀거리시던 시모는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었어요. 이미 형제지간은 깨져버린 상태였고
아주버님 옆에서 형님이 계속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형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따로 대화 좀 하자고 밖으로 불렀어요. 형님은 조금도 죄책감 같은 건 없는지 되려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꺼내더군요. 형님 때문에 지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형님 것도 아닌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조금도 걱정이 안 되세요? 동서가 지금 병실에서 어머님을 간호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대요. 이러다가 정말 세상 떠나시기라도 하면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갈 사람은 원래 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어머님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병들어 가시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떠나셔야 이 지긋지긋한 일도 해결이 되지. 어차피 어머님 세상 떠나면 동서랑 볼 필요도 없어. 인연 끊을 건데 잘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어머님 옆을 지켜드릴 거고요. 절대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제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거니까 형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형님은 제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서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장남인 아주버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거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당연히 법적 싸움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가 깨어나시면 가지고 계신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전부 다 기부하시게끔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와 동서는 시모를 지켜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모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좋게 해결을 보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온 저희 부부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지 못하시는 시모를 보고 오열을 하면서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한동안 형님 내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시모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셨는지 정신을 차리실 수 있으셨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이 싸웠던 그날 이후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해도 된다며 퇴원을 권했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다시 모실 수 있었어요. 시모는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를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헐뜯고 인연을 끊게 되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를 제외하고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내가 큰아들 몰래 너희들한테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너희 삼형제에게 똑같이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기부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전에 너희 아버지 뜻이기도 했고 너희들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능력이 되잖아. 남편과 서방님의 의견은
나머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이 일치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서방님도 동의했고, 시모는 남편과 서방님의 결정에 일정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형님이 시모가 태어난 사실을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형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시모가 잘 퇴원을 하셨는지 물어보더니 조만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할 거라면서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식사 초대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며 시모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형님은 시모가 또다시 쓰러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 좋게 풀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잡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사 초대 날짜는 어버이날이었고 아주버님이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그때 오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더 클 거라는 말에 시모도 할 말이 있다면서 어버이날 때 형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어버이날인데 그날만큼은 문제없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는 형님 내외의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오고 가족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이었고 갑자기 바뀐 형님 내외의 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희는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둘러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가고 있는데 형님이 시모 옆에 앉더니 손수 만든 막걸리라며 시모에게 맛보시라고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술은 안 된다면서 말리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드리는 거라며 시모가 마시길 부추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형님이 따라주신 막걸리를 들이켰고 맛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순간 집안을 돌아다니던 제 딸이 형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탁상 달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이 왜 할머니가 죽는 날로 되어 있냐며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8일날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뒤 시모가 세상 떠나는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달력을 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뒤 시모가 배를 움켜쥐시더니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저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강제로 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은 형님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뺏어들어 냄새를 맡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아주버님이 막걸리를 뺏으려는 걸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시모는 쓰러지셨고 제가 시모를 안고 있는 사이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손을 올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막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가 비염이 심하셔서 냄새를 맡지 못하시는 걸 이용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왕 쓰러진 거 그대로 곱게 세상 떠나면 되지. 왜 또다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 허락 없이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돈 나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마음대로 기부를 해? 내가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경고를 한 거야. 내 허락 없이 쓸데없는 술을 쓰다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너희들은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아직 반응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몸에 조금도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나 봐. 워낙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동서와 서방님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남편까지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먹어서 그런지 반응이 늦게 오고 있었는데 점점 뱃속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했고 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 내외는 모든 음식에 조금씩 농약을 섞어놨고 시모가 마신 막걸리에는 농약이 한가득 들어있던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가족 모두 무사했고 남편이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최대한 빨리 구토하게 만들었던 게 시모를 살릴 수 있었다며 치료만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희 가족 모두는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재산 문제로 가족 전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형님 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도적인 계획 범행에 현재 법적 처벌로 3년의 징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들 모두 무사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욕심이 부른 행동은 아직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시모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에 앞서 일부 재산을 저희 부부와 동서 내외에게만 똑같이 나눠 주셨어요. 형님네는 그런 충격적인 짓을 꾸미지만 않았어도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갔을 텐데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시모의 건강 문제로 현재 공기 좋은 곳으로 모두 이사를 해서 현재 동서네와 저희는 가깝게 지내며 어머님을 살펴드리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이 찾을 수 없게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님네가 저희들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네요.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까지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뉴스나 기사거리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이 당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탄히 지내고 싶어요. 시모도 형님네가 없으니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큰 사건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가족이라 해도 돈 문제가 걸려 있다면 저희처럼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큰 사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저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파멸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년 전에 저희 부부는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남편과 함께 바람 쐬러 가고 싶어 선택한 곳이었죠.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하고 눈이 소복이 쌓였을 때 걷는 겨울바다를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강원도로 여행 계획을 잡게 되었던 거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이라서 그런지 그날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힘든 시기를 함께 해왔던 둘도 없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숙소 앞에 횟집이 있어서 남편과 술 한잔 하려고 들어가게 된 곳이 친구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난다는 건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고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날 만나게 되었던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도 횟집 사장이 친구라는 말에 많이 놀랐는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와 저희 부부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게 불륜의 시작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친구가 강원도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건 친구의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식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강원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었는데 결국 친구의 어머님께선 안타깝게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암이라는 건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찾아온다더니 친구의 어머님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였죠. 혼자가 된 친구는 과거에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지만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실패로 이어졌고 그날 이후 줄곧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점점 뜸해지는 손님들로 인해 계속되는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땠는지 듣는데 힘들었을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친구라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날까지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1박 2일의 여행이었고 남편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서 저희 부부는 그날 바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며 차를 운전했고 그렇게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정을 끝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밑에서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회사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오래 이끌어 왔었고 남편도 부모님 회사에 입사해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회사에 출퇴근했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 미술이 전공이었던 저는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된 이후부터 지쳐있던 제 삶에는 활력이 생기게 되었고 틈만 나면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다음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저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던 터라 제가 직접 강원도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게 된 친구는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횟집 장사도 잘 안 되다 보니 장사를 접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이디어도 없고 머리도 식힐 겸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온 거라며 저를 놀래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친구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있는지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어요.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만나고 있는 남자 있지. 왜 없겠어? 오늘도 서울에 온 건 너도 보려고 온 거지만 그 사람도 보고 싶어서 온 거거든. 워낙 바쁜 사람이라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자주 볼 수가 없어서 먼저 서울로 오게 되더라고. 벌써 그 사람이랑 만난 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네. 그러는 너는 남편분이랑 부부 생활 잘 이어나가고 있는지 사이 좋아 보이더라. 강원도까지 여행 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애들도 고등학생이나 됐다면서? 우리도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그러게,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 시절이 좋았던 것도 많이 있었지. 그나저나 2년이나 연애를 하고 있으면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은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거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결혼 한번 실패했었다고.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 친구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상당히 신중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전에 못했던 대화를 나눈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회사 직원들이 함께 있었고 알고 보니 그날 다른 거래처 사람들과 늦은 시간까지 미팅이 잡혀 있었던 걸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제 친구와 인사를 주고받더니 저에게 괜찮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이나 한잔 하자는 제의를 했어요.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고 저희 부부와 친구는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한 뒤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도 집안 정리를 끝낸 뒤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갑자기 친구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죠. 당신이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둘이 친구였는지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어렸을 때 친한 사이가 확실했던 거야? 살면서 환경 때문에 성격이 변한 거겠지. 원래 옥순이도 나처럼 밝은 성격이었어.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얼굴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항상 그늘져 있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 당신은 내 친구를 몇 번 본 적도 없으면서 벌써 성격까지 파악한 거야?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가? 그렇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앞으로도 당신이랑 그 친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아까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옥순이랑 한참 동안 대화했었는데 조만간 서울로 올라오고 싶대. 당신은 몰랐겠지만 옥순이가 만나는 남자가 서울에 있다더라고. 연애하기에는 거리도 멀어서 아예 서울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남자랑 잘 됐으면 좋겠어. 많이 외로워 보이던데. 옥순이도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지.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부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옥순이네 부모님께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뻔한 걸 도와주셔서 큰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없는 형편이셨는데도 나랑 옥순이가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위험을 감수하시고도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셔서 아빠가 몇 번이나 찾으려 애쓰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내가 얼마나 반갑겠어.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쁘다면서. 그래서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아직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어. 당신도 내가 다시 친구랑 만나게 된 거 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은가 봐. 술도 잘하지 않는 당신이 오늘따라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다 하고. 나 최근까지 학원 일이 잘 안 풀려서 되게 우울했던 거 알지?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해. 그래? 그거 잘 됐네. 앞으로 집에도 자주 초대하고 그래. 몇 번 안 봤지만 당신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항상 웃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어. 남편도 제 친구에 대해 좋게 봐주고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침대에 누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었죠. 친구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저희 집에도 몇 번 찾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께 옥순이 너 얘기를 했었거든?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전부 다 설명드리니까 많이 놀라셨는지 내 말을 믿지를 못하시더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너희 부모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렸을 적에 힘들었던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너도 기억나지? 그래서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남자친구도 함께 데리고 와. 너랑 만나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 벌써 말씀드렸어?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부담 가지실까봐 걱정이다. 과거의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나도 너한테 내 남자친구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네. 조만간 소개해줄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제 삶이 조금도 변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끝낸 뒤 강원도로 다시 내려간 친구가 어느 날 늦은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운영하던 가게에 불이 나게 되었고 뒤늦게 소방차가 왔지만 상가 건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상황이 많았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새벽에 외출 준비를 하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길래 친구 식당에 화재가 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겉옷만 걸친 채 같이 나서려 하길래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조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면서 금방 다녀오면 된다고 남편이 직접 운전해 주겠다며 먼저 집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직접 운전을 해줬고 강원도에 있는 친구 식당에 도착을 하니 이미 화재 진압이 끝난 상태였지만 식당 안에는 출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타버린 상황이었어요. 친구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충격을 받은 친구를 부축해서 차에 올려 태웠습니다. 친구 집이 따로 있지가 않았어요. 식당 안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혼자 지내다 보니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서울로 오면서 충격을 받은 친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자친구분에게 연락을 했었냐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분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라고? 그럼 아직 그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일단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걱정할까봐 연락을 하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은미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내일 그 사람 만나면 되니까 서울에 도착하면 아무 데서나 내려줘도 돼. 이참에 잘 됐지. 어차피 서울에서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올라오면 되겠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내려줄 수는 없죠. 지금 상태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에 방 하나 남는 거 있지 않나? 당신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건 옥순이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나 학원 근처에 작업방 하나 있잖아. 나 일정이 바쁠 때마다 거기서 하룻밤 자는 곳.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저는 친구를 학원 근처에 있는 거처로 데려다 줬고 그곳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며칠간 제 작업방에서 생활한 친구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친구와 아침밥을 먹으려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비원분께서 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남편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부부금실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한 저는 경비 아저씨를 붙잡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러자 저를 보면서 매일 저녁 늦게 야식을 사가지고 오지 않냐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괜히 쓸데없는 소문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일단 대충 넘어간 뒤 경비 아저씨를 돌려 보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던 사이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고 저를 보면서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같은 건물에 다른 지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친구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부쩍 야근이 많아졌다는 거에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에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도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 친구의 사생활을 보고 싶지 않아 CCTV를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업방 실내에 있던 CCTV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현관문이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친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잠시 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제 작업방에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서로 포옹하고 깊은 접촉을 하면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야근 때문에 남편이 그날도 늦은 시간에 들어온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녹화된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작업방 내부 곳곳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야근 때문에 늦는다는 남편이 친구 집에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던 영상 속에 남편과 친구는 하루 이틀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해졌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가 만나던 남자는 2년의 기간 동안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저와 강원도 여행을 갔던 날 처음 얼굴을 봤던 거라 상황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나 남편 중 한 사람이 접근했다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불륜을 저지른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도 태평하게 연기를 하면서 온몸이 쑤시고 힘들다며 곧장 씻으러 들어간다고 저를 속이려 들고 있었죠. 저녁은 먹었어? 요즘 부쩍 야근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끼니까지 걸으면서 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 아무리 일도 좋지만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지. 야근 한번 시작하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어. 최대한 빨리 바쁜 일 마무리하고 당신이랑 며칠간 여행이나 좀 떠날까 생각 중이야. 이번에는 당신 친구분도 같이 갈까? 강원도에서만 살았으면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이번에 당신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지 않겠소? 당신을 위한 건 아니고 괜히 내 핑계 대면서 당신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나는 그냥 당신이 일도 바빠서 힘들 텐데 괜히 나랑 옥순이 생각해서 무리할까 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었어.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씻어. 당신 온 거 확인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 들어가 자야겠다. 남편은 제가 돌발적으로 꺼낸 말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눈치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밥 먹듯이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고 점점 더 거침없이
대범해지는 행동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과감한 행동을 보인 남편과 친구는 제가 두 사람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남편의 정장에 단추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나왔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당신이랑 당당하게 거리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2년 동안 기다렸으면 정말 많이 참은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그동안 우리 둘이 만나면서 나는 당신의 배우자를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당신이 내 앞에 본처를 데리고 왔을 때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할지 아니면 나와 그동안 함께했던 당신과 함께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 결론은 당신이었던 것 같아. 내 친구라는 사실에 그때 당시 당신도 정말 많이 놀랐었잖아. 처음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었지만 오히려 그런 소심한 행동들이 더 의심을 사게 될까봐 과감하게 움직였었는데 그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지?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번처럼 식당에 불을 지르는 행동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벽 시간에 갑자기 보고 싶다고 부르면 나보고 어떻게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낸 거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안 그랬음 지금처럼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었을 거야. 요즘 그 사람 행동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었다니까. 그 사람이 좀 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의 척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자. 내가 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차지해야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어.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앞으로 회사를 전적으로 맡기고 싶다며 쉬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 회사만 나한테 넘어오면 그 사람 내치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계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고 미래를 위해 천천히 걸어가는 걸로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편의 정장에 설치되어 있던 단추 녹음기에서 듣게 된 둘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분노가 차올랐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에게 제가 겪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제 삶의 목표였는데 친구와 남편은 저를 무너뜨렸고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일정이 바빠 아직 만나지 않았던 친구의 실체의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려주셨죠. 저는 아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남편은 평소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죠.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보자는 거야? 회사 일이 바빠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이따 저녁에 얘기할까? 아니, 나는 더 이상 내 두 눈을 더럽히기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 당신도 내가 주는 선물에 많이 놀랄 거야. 기대해. 선물? 이게 뭐야?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꽤 무거운데? 그럼 선물이 뭔지 한번 열어볼까? 이건 탭이잖아. 당신 오늘 날 많이 놀래켜주는데? 나는 탭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선물로 주는 거야? 서류 봉투도 하나 들어있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기대해도 되는 거지? 남편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웃고 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길래 손으로 탭을 가리키며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탭을 켜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와 탭에 담겨있던 영상을 번갈아 가며 확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본성은 더럽고 추악했어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당신이 너무 빨리 알아차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그럼 애들은 당신이 나랑 이혼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몰라? 애들한테 상처 주고 집안 망신시키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한테 당장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라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빈 껍데기인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게 누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바람이겠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거야. 내가 옥순이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아? 내 뒤 쫓아다닐 시간에 애들이나 좀 챙겨. 요즘 당신이 집안일에 소홀하는 것 같아 신경이 좀 쓰였는데 내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 말고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는데? 창피하게 여기저기 입을 나물거린 건 아니겠지? 생각이 있다면 나랑 먼저 신중하게 대화를 나눴겠지. 뭐야 그 표정? 설마 벌써 떠벌린 거야? 창피? 창피를 아는 놈이 이딴 더러운 짓을 해? 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 버릴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어. 빈 껍데기였던 그 시절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봐. 우리 아빠가 지금쯤 당신을 해임시켰을 거야. 더 이상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나한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남편이란 사실보다 더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 당신이 나 몰래 2년 동안 내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 알아서 수습해야지. 그동안 당신과 계약을 했던 업체들과도 전부 다 해약을 했고 그에 따른 위약금은 당신 앞으로 해놨으니까 어디 한번 발빠르게 움직여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선택에 애들도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무릎 꿇으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할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2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이런 재미있는 구경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지. 여보세요? 어이, 강원도 촌년 장옥순? 잘 들어. 오갈 데 없는 인연 딱 해서 내 돈이고 집이고 다 빼줬더니 내 남편까지 쏙 빼가니? 근데 지금 내가 누구랑 있는지 알아? 잘 봐봐. 네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보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는 거 보여? 너희들의 애절한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결국 이놈은 나한테 무릎을 꿇었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과거에 우리 집안 도와줘서 너한테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주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내가 받은 상처 딱 100배로 되찾아올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의 밑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줄게.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친구는 저와 만나서 대화하길 원했지만 저는 친구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 쫓겨난 남편은 뒷수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남편을 보고 계약한 업체와의 거래를 전부 끊어버리고 아빠는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면서 남편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결국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여러 업체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또 다른 문제가 엮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빠 몰래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고 함께 일을 계획했던 몇 명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 충견 노릇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뿐이라고 잡아댔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길이었죠. 본인 입으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회사 자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하니 충격적이게도 2년 동안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전부 넘겨주고 있던 거였죠. 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친구 또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고 남편과 친구는 4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제로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에게 면회를 신청했어요. 왜 멈추지 않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죠. 그런데 친구는 어렸을 때 제가 알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냐고? 나도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네가 가진 모든 것 빼앗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너희 집안 도와주느라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너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내가 빼앗아 버리고 싶었어.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나는 행복했었고, 함께 약속했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고, 우리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지게 됐던 거야.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4년 정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 둘은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내 남자고 내가 승자야. 그래? 그거 잘 됐네.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남자를 가졌으니까 4년 뒤에 한번 잘 살아봐. 근데 그거 알아?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남자랑 함께 살면 과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불타올랐던 사랑만큼 그때도 한결 같을까? 사랑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4년 뒤에 한번 다시 느껴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도 너를 사랑해 줄지 모르겠네. 아마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겠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너한테 찾아가겠니? 가진 게 많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겠니?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뻤었는데 그게 폭탄이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그 안에서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나오길 바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일은 없겠지만 밥 거르지 말고 항상 잘 챙겨 먹어. 네가 그 안에서 먹는 그 밥, 그거 전부 내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도 나는 네가 나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서운하네. 먼저 일어날게. 친구는 4년 뒤에 밖으로 나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또다시 저에게 접근한다면 그땐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친구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되겠죠. 이대로 조용하게 각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서로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비록 저희 가정은 무너졌지만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론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속의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한 인생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내게 된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었지만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 분명 다시 예전처럼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그때로 돌아와 주길 바랐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상대방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 나가려는 반대되는 행동에 점점 지쳐만 가고 있었죠. 저는 그저 8살밖에 되지 않은 이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렸었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통보했고 각자 갈 길을 원했는데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니 그건 또 싫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와 이혼하는 걸 꺼려하고 있었어요. 아이 핑계로 제 발목을 잡으려 하길래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10년의 악연을 끊어내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슬픔은 잠시지만 이혼을 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아이의 인생도 불행이기 때문에 더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의 부름에 결국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그걸 깨고 등 돌리면 앞으로의 삶이 좋아질 것 같아? 좋던 싫던 함께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감히 이혼하겠다는 말을 셰미 앞에서 입을 놀려?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니? 어머님 아들이라고 끝까지 두둔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이 사람 편만 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 편만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지쳐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저처럼 참고 사는 여자도 없을 거예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달라지는 건 조금도 없었다고요. 어머님이 중간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잡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몰라 이제는 너무 두렵다고요. 절대 노름에는 손대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었고 각서에다 녹음까지 받아놨었어요. 그런데도 달라진 게 있었나요? 전혀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랬는데 이번 일은 너무 심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정말 아껴서 힘들게 저축해 놓은 자금을 저 몰래 빼간 거 아시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힘들게 모아둔 자금이었다고요. 더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거 미련 없어요. 나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그게 한탕해서 2배로 불려서 통장에 넣어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 자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분명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정말 아예 끊었다고. 그래, 병수가 이제 끊었다잖아. 돈이야 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다 겪는 거다.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이 원래 뭐 하나에 푹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줘라. 애도 생각해야지. 제 딸을 생각해서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끊었다고요? 이거 보세요.
최근까지 대출받은 거 보시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시작했다가 그 돈이 바닥이 나면 대출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집문서 팔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엔 마누라 자식까지 판다고 그랬어요. 대출까지 받았으니 나중엔 집 팔고 저와 딸까지 전부 팔아 넘기겠네요. 저는 시부모님 앞에다 남편이 대출한 내역을 보여주자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굳게 닫으셨고 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더는 믿지 않았어요. 10년을 속았고 조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된 저는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문을 박차며 들어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절대로 쉽게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서 친정으로 가려는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힘들게 싸놓은 짐을 전부 다 내팽개치더니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데 남편은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얼굴에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 많이 놀랐는지 울고 있는 모습에 더는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집 밖으로 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쫓아와선 건강이 좋지 않은 저희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를 밀치고 먼저 거실로 들어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따지듯 화를 내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며 자기 인생 10년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 박서방과 이혼하기로 한 거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니? 장모님, 제가 이 사람한테 실수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앞으로 그 잘못을 2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몰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아직 우리 관계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왜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장모님도 아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시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머님, 제가 실수 좀 했어요. 노름을 했는데 대출 좀 받았고 아파트로 이사 갈 자금을 전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것 뿐이었어요. 남들은 즐기기 위해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위해 했던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내잖아요. 돈을 잃게 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돈 또 벌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돈 없어졌다고 이혼까지 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네 말은 가정을 위해 더 큰 돈을 벌려고 노름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졌다는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데
이 난리인 거야? 얼마 안 돼요. 통장에 있던 돈은 2억 정도 되고 대출로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건 일하면서 갚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돈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전혀 지장 없는데 이혼까지 하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엄마는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니 대야의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의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온 힘을 짜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저와 이혼하라고 화를 내셨죠. 얼굴과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당황해하는 남편을 향해 또다시 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고 엄마가 난리를 치자 남편은 꼬리를 내리고 집 밖을 뛰쳐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은 저희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대화로 풀어가길 원했지만 엄마는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흥분하셔서 통증이 심해지셨는지 급하게 약을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 힘겹게 자리에 누우셨어요. 엄마가 진정이 되실 때까지 저는 밖에서 기다렸고 그렇게 몇 시간 뒤 방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힘들어하고 계셨죠. 엄마는 위암 말기로 고통 속에 살고 계셔서 저희 부부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엄마한테 숨기고 있었어요.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 일로 인해 엄마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희 부부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어보셨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소송까지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물고 늘어지려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었고 엄마의 건강까지 챙겨드려야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119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위암 말기였던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앞으로 독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빠 곁으로 떠나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가 되다 보니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그동안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못해드렸던 것만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며칠 뒤 꽉 잡은 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제 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오열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래도 10년을 함께한 남편이라고 고인이 되신 저희 엄마를 위해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을 챙겨 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왜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일손을 도와줬는지 얼마 뒤 알 수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려 할 말을 잃었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가 시작되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쉬지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모르는 분들이 한두 분 오시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끊임없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부모님의 지인분들이었고, 조용했던 엄마의 장례식은 상당히 시끌벅적해지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주려는 건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착각도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을 장례식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엄마 영정사진 앞에 힘겹게 앉아 있었는데, 잠깐 외출을 했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큰 가방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조이금함 앞에 앉아 무언가를 가방 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든 몸을 천천히 일으켜 무슨 일이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가로막으시곤 다짜고짜 조이금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 연관도 없는 분들을 장례식장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이 많은 현금을 만져보겠니? 어차피 거의 다 내 아들 평수 조문객이니까 전부 다 우리 거지. 너희들 이혼할 건데 서로 조심할 필요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이혼하면 불리한 건 우리 쪽인데 생돈 나가기는 아깝고 어느 정도 돈은 마련해야 되니까 너희 사돈 세상 떠났을 때 이용 좀 한 것뿐인데 이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잖아. 아직까지 법적으로 너희들은 부부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될 텐데 나는 위자료를 받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야. 그동안 마음 편히 돈 써본 적이 없이 저축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나도 이참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남편 대접 안 해주고 돈 좀 썼다고 이혼이나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엄마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조이금함 털고 있는 거야? 당신이 정말 끝을 보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아예 정신이 나가길 바라고 그러는 거지? 나도 양심이 있지. 설마 여기에 있는 돈 다 가져가겠소?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꼴랑 3만 원이 뭐냐? 최소한 5만 원은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랑 관계된 사람 같은데 이런 쫌팽이 같은 사람과는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 너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너 가져가라. 남편은 저에게 돈 봉투를 던졌고 조의금을 가방 안에 전부 다 털어 넣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어버렸던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돈 봉투를 보곤 상당히 들떠 있으셨는지 여행 한번 다녀오자면서 서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남의 초상집에서 조금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의금 봉투를 주워 들더니 3만 원은 돈도 아니냐면서 썩은 미소로 저에게 다시 건네주길래 건네받은 뒤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부모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밀치길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시모의 옷을 강하게 잡았는데 그 순간 주머니가 터지면서 무언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열쇠가 바닥에 펼쳐졌고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쇠를 급하게 주워 담더니 남편 보고 다 끝났으면 빨리 떠나자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저는 시모의 옷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열쇠들은 조의금함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님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을 보내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를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마음이 급했는지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부 또한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은 고통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소란스러워지자 관계자분들과 장례를 치르고 있던 다른 분들이 모여들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차에는 몇 개의 가방이 추가적으로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조의금이 쏟아져 나왔죠. 알고 보니 관리실에 있던 열쇠를 몰래 훔쳐서 상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곳만 돌아다니며 조의금을 훔친 거였어요.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의 기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모두의 허점을 노린 남편과 시부의 과감한 행동은 각 장례식장 안을 비추고 있는 CCTV를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와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도망치기 위해 저에게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상해죄를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남편과 이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이 끝난 이후 큰 피해를 보게 될 뻔했던 다른 상주분들께선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 뻔한 처지였고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 관계자인 척 연기를 하면서 장례 중인 상주의 집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값비싼 금품들을 훔치고 있었다는 게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남편은 알고 보니 노름으로 인한 대출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죠. 추가적인 범행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엮여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데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의 반지가 서랍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정신이 없이 흘러가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해 면회를 하게 되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당신이랑 내가 10년 전에 함께 주고받았던 결혼 반지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2년 동안 나한테 원망을 하기보단 당신이 앞으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랄게. 우리 딸 아이니는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한테는 평생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야.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게 뻔하거든. 좀 전에 시어머니 면회하고 왔는데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나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더라. 시아버지는 면회조차 거부하던데 당신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당신만큼은 우리 아이니를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삶을 살길 바랄게. 그리고 이 결혼 반지는 오늘 처분할 거야. 그 안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2번 다시는 노름하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상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게 누구 때문인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가 출소하자마자 당신 먼저 찾을 거고,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건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을 찾는 순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거든. 당신을 먼저 처리하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삶이 편해질 것 같아. 10년 전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나를 만났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야. 나를 안 만났으면 지금 숨쉬고 있었을 것 같아? 진작에 노름에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겠지. 나를 찾아서 뭐 어쩌려고? 무모한 짓 할 생각하기 전에 당신 인생이나 되돌아봐. 태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 그럼 그 안에서 잘 지내. 평생 동안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내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남편은 저에게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보다 제가 가진 게 훨씬 많았으니까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 안에 저와 제 딸은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악연을 끊어내고 나니 제 속이 너무 후련하네요. 무언가 꽉 막혀 있던 게
뚫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죠. 노름과 술과 여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지만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과 함께 행복을 위해 앞만 보며 뛰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밝은 빛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